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원정 치료까지 고려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뭐 사실 이게 뭐 한두 해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글로벌 신약 도입률이 어느 정도 되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이종혁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신약 개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집에 아픈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온 가족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희귀 질환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게 뭐 환자뿐만이 아니라 고통이 주위 사람들까지 많이 힘들게 하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불치병에도, 이전에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질병에도 효과를 보이는 신약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과거에는 치료제가 없던 그런 난치성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 치료제가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환자 수가 굉장히 적어서 희귀질환 이 상업성이 없어서 제약사들이 이제 개발을 잘 안 했던 네. 그런 희귀질환 치료제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신약들이 주로 해외에서 많이 개발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전부 다 국내에 도입되는 게 아니고, 설사 도입된다 하더라도 너무 고가라서 정말 환자들이 정말 꿈의 신약이라고 하지만 써보지도 못하고 시간을 버리고 그러는 경우도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국내 시판 허가가 되더라도 보험 적용이 안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가의 약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신약이라는 게 출시되기까지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는 거죠?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개발부터 뭐 시판 허가될 때까지 뭐 제품마다 좀 신약마다 다르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10년 이상 걸린다고 뭐 얘기를 하고요. 네. 뭐 임상 3상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네. 임상 3상부터 뭐 임상 3상 시험이 승인됐더라도 최소한 뭐 3년에서 5년 정도는 시간이 걸려야 이 신약이 승인된다고 네. 이야기할 그러니까 수 임상 있습니다. 3상이 돼서 네. 이제 우리 인체에 투여한다고 그렇습니다.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약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올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니까 네. 결국 10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이 훌쩍 걸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또 네. 들어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라서요. 네. 해외에서 시판 허가가 됐더라도 또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요, 또 시간이 또 굉장히 많이 걸리고 네. 심지어는 아예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각 나라에서 시판할 때마다 국가마다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교수님. 예. 네. 그러면 시판 허가 절차 거칠 때 어느 나라가 제일 까다로운가요? 뭐 그런 것도 있나요? 뭐 어느 나라가 더 까다롭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각 국가마다 규제가 네. 대부분 이 하모니제이션 돼 있어가지고, 하모니제이션이라는 건 이제 규제가 거의 다 비슷해가지고 네. 뭐 어느 나라가 더 까다롭다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네. 우리가 미국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대부분의 신약이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승인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뭐 이런 논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 미국을 우리가 많이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사실이라고 네. 봐야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약이 어쨌든 우리나라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시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네, 거죠. 또 시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한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약이라는 게 정말 불치병이나 희귀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불치병이라는 표현은 좀 제가 잘못한 것 같고, 희귀 난치병이 걸린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속히 내가 저 약을 써보고 싶다고 하지만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돼야 또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통해서 임상 시험을 이제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렇게 거쳤다 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당연히 뭐 바로 도입할 수는 없고 그 시판 허가란 절차를 또 거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신약 도입률이 이렇게 낮은 거죠?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 준비하기 전에 보니까 네네. 굉장히 낮더라고요, 교수님. 이게 이제 정부가 승인하는 절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약사가 네. 우리나라에 신약을 도입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신약을 줄지 말지. 그렇죠. 네. 신약을 도입할지 말지를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한국에는 도입을 하지 말자라는 결정을 만약에 내린다고 하면 네. 우리나라 정부가 강제로 그 약을 들여와라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약사가 우리나라에 약을 도입할지 말지의 그 의사결정 이게 사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 혁신적인 신약을 한국에 줄지 말지를 네. 결정하는 뭐 기준 이런 건 뭐가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런 신약의 가격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그 약을 도입했을 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쓸 수 있을지, 네. 뭐 이제 이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죠. 근데 이제 좀 우리나라가 신약 도입률이 높지 못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네. 우리나라 제약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글로벌 예, 미국이나 그렇습니다. 또 어떤 나라 미국, 비해서요? 유럽, 뭐 일본, 뭐 이런 그 주요 국가에 비해서 시장 규모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 전체 제약 시장의 약 3% 크게 잡으면 그게 인구 대비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적다는 거는 수요가 적다는 거는 환자가 적다는 건가요? 무슨 뜻인지 약간 제가 그러니까 의약품의 전체 시장 규모로 네. 이제 보면 뭐 인구 플러스 뭐 의약품의 사용 행태 뭐 다양한 것들이 작용할 수가 있는데 네, 네. 이제 결과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이 큰 시장은 아니다라는 말씀. 그래서 전 그렇기 세계에서 때문에 차지하는 비중이 2% 정도로 미미하다. 네. 그렇게 나와 있던데 네. 그럼 그렇게 미미하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큰 시장부터 먼저 그렇죠, 맞습니다. 주고 싶은 생각이 네, 들 것 맞습니다.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런 데서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은 자연히 따라오니까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인가 보죠. 네, 주요 국가들에 먼저 이제 그 도입을 하고 네. 우리나라는 조금 이렇게 순서상 뒤로 처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잘 사용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심지어 다른 나라 가서 그 약을 한번 써보자 네. 이렇게 원정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네, 그런 경우도 뭐 가끔 뭐 예.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신약이 도입되는데 걸리는 평균 기간이 얼마라고요, 교수님? 외국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처음 허가가 어떤 신약의 시판 허가가 났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한 3, 4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종. 예. 그 찾아보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조사한 데서 우리나라가 28위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인 거죠. 네, 오래 걸리고 예. 또 많은 약들이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한 보고서를 좀 봤는데요. 네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이죠. 네. 10년 동안 글로벌에서 허가된 신약이 약 460개입니다. 네. 2023년 기준으로 그 460개 중에 네. 우리나라에 약 33%의 네. 신약이 도입됐습니다. 그러면 150개가 도입된 거고요. 예. 310개는 아직도 도입이 되지 그렇군요. 못한 거죠. 예. 1년에 460개면은 뭐 한 달에 한 1년이 아니라 10년이죠. 10년에 460개면 네. 1년에 46개. 네, 뭐그 한 정도. 달에 한 4개 정도는 글로벌 신약이 계속 나온다는 건데. 네, 이 수치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33%밖에 우리는 못 들어오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요. 앞으로 또 계속 들어올 수는 있겠죠. 예, 시간이 채우면. 네. 근데 어쨌거나 해외에서 첫 그 시판 허가가 난 후에 네. 우리나라에 도입된 신약 1년 내에 도입된 거는 5%밖에 안 된다. 네, 그렇죠. 또 1년 내에 도입되는 거는 굉장히 빨리 도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또 굉장히 또 그 적은 수에 불과한 5% 정도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도입되고 미국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신약 도입률이 높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자국에 사는 그렇습니다. 게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유럽에서 개발된 신약 뭐 이런 네. 것들도 미국에 먼저 이제 도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그러니 내가 미국에서 살았는데 같은 병으로 아프면은 미국에서 나을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뭐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같은 돈이라면 그렇습니다. 같은 여건이라면 예. 어쨌든 글로벌 그 국가별로 1년의 신약 도입률이 미국은 78%, 네. 독일 43%, 영국 38%, 일본 우리 옆 나라도 32%, 우리만 5%란 말이죠. 네, 네. OECD 평균이 18%인데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몰랐는데 네. 저도 이제 50대 이렇게 들어서다 보니까 또 이제 부모님 연배에서 편찮으신 분도 많고 또 저도 언제 어떤 질병에 노출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어떤 환자의 입장이라든가 가족의 입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좀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이 타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해외에서 시판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현재 그러면은 뭐 허가 절차 뭐 밟고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떤 약이 있어요? 그거 뭐 여러 가지 약들이 있겠는데 최근에 좀 이렇게 이 주목받는 약 중에는 이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캠비? 예, 뭐 아, 그런 네. 약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일회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뭐 그런 혈우병 치료제, 아,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유럽 이런 데에서는 승인되었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도입이 안 된 뭐 그런 약들이죠. 혈우병은 피가 잘 멈추지 않는 네, 병이죠, 맞습니다. 교수님. 예, 그럼 예. 그러는 원래 혈우병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평생 약물 치료를 매일 약물 치료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근데 상황인데. 딱 한 번 맞으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로 고통받지 않는데 그 약이 얼마예요? 그게 지금 외국에서. 해외에서 지금 뭐 350만 불 정도로 책정이 됐으니까요. 얼마죠, 우리나라 하나로는 한 약 40억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싼 약이죠. 아, 네. 그럼 외국에서는 그게 우리로 말한 건보 같은 그 급여 항목으로 되는 건가요? 뭐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앞으로 네. 건강보험에 적용할지 말지 여부를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네, 들여온다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아까 말씀하신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런 경우도 이제 아직 그 허가 절차를 밟고 네, 있는 거고 맞습니다. 들어오면 그건 어느 정도 가격인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또 그 가격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네. 해외에서는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것도 비싸게 이렇게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시장이 작기 때문에 네. 큰 시장부터 먼저 글로벌 제약사들이 판매를 한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는 신약을 출시할 때 작은 시장이라도 단가가 괜찮고 약값을 비싸게 받으면 뭐 주고 싶은 용의가 클 거 아닙니까? 신약 개발하는데 네, 네, 네.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패싱한다 그럴까요? 네, 네. 그런 이유가 신약 가격을 낮게 우리가 책정을 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약값을 우리가 책정할 수 있어요? 원래 기업이 책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약사가? 일반적인 상품은 네. 기업이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의약품도 그 일반 의약품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약국 가서 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네. 이런 약들은 이제 기업이 결정할 수가 있는데 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이 처방의약품은 정부가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네, 정부가 결정을 그렇습니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좀 낮게 책정하려는 건 충분히 이해는 가거든요. 네, 네. 정부 입장에선. 근데 이제 낮게 책정해서 그 약이 만약에 못 들어온다라면 네, 네.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증 환자분들이나 희귀 환자 질환자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효과 있는 약을 조금 비싸더라도 더 빨리 받고 싶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 이제 가격 때문에 사실은 실제 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안 되거나 또는 지금 시판 허가 됐더라도 아직까지 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약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값을 최대한 낮게 책정해서 네. 환자한테 보험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아주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면 보험 재정도 절감이 되고 그렇겠죠, 교수님. 그다음에 네. 이제 환자 본인 부담금도 낮아지는 네. 뭐 그런 효과가 있는데 반면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약사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가격이 좀 낮게 책정이 된다면 네. 우리나라에서만 이 수익을 조금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가격이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 나라는 그 가격에 줬는데 네.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하락 압력이 생긴다는 네, 맞습니다. 거죠. 예. 일반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이게 해외 직구 때문에 이제 뭐 소란스러운데요. 네네. 소비자들이 싼 나라 가서 똑같은 제품을 싼 나라로부터 사면 네. 돼요. 네. 근데 의약품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가격이 좀 차이가 나더라도 기업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의약품은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나서서 네.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네.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 국가의 가격이 좀 낮아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제약사가 원하는 만큼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서 들여오게 되면 이게 또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부의 입장일 수도 있고 또 네.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얘기도 좀 해주세요, 교수님. 이 재정이 사실은 문제인 겁니다. 사실 네. 이 재정만 충분히 있다 그러면 네. 이제 모든 신약들을 다 받아들여서 뭐 이렇게 보험도 해주고 뭐 이렇게 네. 하면 될 텐데 이제 재정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용 대비 다시 얘기하면 가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네. 뭐 그런 효율적인 그런 그 의약품만을 선택해서 지금 우리가 급여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네, 네. 특히 이제 이 희귀질환 치료제나 뭐 이런 경우는 환자 수가 매우 굉장히 작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적어야 되죠. 예, 이거. 이게 예. 적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비용 효과성이라는 네.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희귀질환 치료제로만 그 한정을 하면 2012년부터 21년까지 그 시판된 신약의 그 약품비를 우리나라가 투입할 때 1.49%에 불과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제가 예. 그 연구한 결과인데 네. 다른 해외 아까 말씀드린 OECD 국가들 이런 데도 보면은 보통 한 10% 내외, 네. 뭐 높은 데는 15%까지 뭐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아마 앞으로는 좀 계속 개선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사용되는 약품비 비중이 좀 낮은 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인구 노령화라든가 만성질환 증가로 매년 약품비가 1조 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해서 좀 난색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생각을 하면 뭔가 어떻게 이렇게 균형점 이런 걸 절충점을 잘 찾고 어떤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셨으니까 좀 제언을 이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네. 일단 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지표를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네, 네, 이때 네. 이제 신약의 지출 비중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에 지출되고 있는 그런 재정이 네. 좀 주요 선진국 우리나라도 이제 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좀 그 언저리까지는 좀 올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가격 때문에 보험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미 시판허가가 됐는데 네, 네. 가격 때문에 보험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사실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보험 재정이 많이 부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약들은 우선적으로 좀 급여를 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재정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네.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건보 재정 듭니다. 외에 다른 예. 어떤 기금 마련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런 논의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있었고요. 해외에서는 이런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 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많은데 네.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이제 약값 개선 마련 방안 마련에 나섰고 지난해인가요? 그 신약의 경제성 평가 네네. 항목에 이제 혁신성에 대한 평가 요소를 마련한다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좀 논의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빨리 좀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줬으면 하는. 네, 정부 측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전보다는 이런 그 신약에 대한 접근성, 특히 이런 희귀질환 치료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네. 굉장히 많은 이 약들이 등재도 되고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런 정책적 개선도 많이 이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약사 또는 환자 입장에서는 네. 항상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글로벌 신약이라는 게 희귀 질환에만
국한된 건 네, 아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19 사태를 겪었는데 그런 유사시 어떤 비상 사태가 생겼을 때 신약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그 국가들마다 비상 사태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때도 뭔가 우리가 좀 주도권을 갖고 빨리 들여오려면 기존의 글로벌 제약사와의 관계 이런 것도 좋아야 되고 우리가 좋은 시장이라는 어떤 믿음을 평소에 좀 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그 국가의 보건 정책도 이런 것도 좀 대비해서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말씀 좀 해주실까요, 교수님? 네. 네,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해외 개발된 신약들이 빨리빨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약을 개발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네.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렇죠. 그죠? 네. 예. 근데 우리가 그 글로벌 제약사 임상 시험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활발하다면서요. 활발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네. 신약을 도입을 못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네. 조금 더 분발해가지고 네. 더 좋은 약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그 R&D 개발의 어떤 연구 지원 개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저도 생각하고 저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이종혁 교수.